안녕하세요. 세상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최근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G77이란 협의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7은 들어보셨겠지만 G77은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G77은 G7보다 더 오래된 협의체입니다. UN 회원국 중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77개국이 만든 협의체로 196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G7은 1976년에 확정되었고 G20는 199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G7보다는 13년 전에 설립되었죠. G77의 회원국으로 있는 국가들은 134개국입니다. 우리가 보통 제3세계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거의 모두 소속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모두 알려드리는 대신 G77에 속한 나라들을 지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단체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단체의 움직임이 결국 세계의 변화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G77에는 인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알제리, 이집트 등 지역에서 굵직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물론이고 솔로몬 제도, 피지, 파푸아 뉴기니아 같은 저개발 국가들도 모두 모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그룹의 창립 멤버였는데 OECD에 가입하면서 1996년에 탈퇴하였습니다. 중국은 아주 독특한 지위에 있습니다. 탈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국이긴 하나 중국은 회원국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G77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로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G77 플러스 차이나 또는 G77 and China로 부르기도 합니다. 최근 중국은 바로 이 77 개별 국가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경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G77의 의장국은 쿠바입니다. 올해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쿠바 아바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촉구한 것은 새로운 국제 질서입니다. 쿠바 미구엘 디아스 카넬 대통령은 북반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상을 조직해왔다. 이제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일은 남반구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반구는 서방을 말하는 것이고 남반구는 글로벌 사우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UN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르스는 G77과 중국이 평등의 뿌리를 둔 다자주의를 옹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기대합니다. 이 그룹은 오랜 동안 다자주의를 지지해왔습니다. 여러분이 나서서 여러분의 힘을 사용해서 싸워주시기 기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평등의 뿌리를 둔 시스템을 지지하고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던 불의와 방치를 뒤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지지하며 특권층이 아닌 모든 인류를 위한 시스템을 지지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구테르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IMF와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들이 식민지였거나 국제적인 발언권이 없을 때 세워졌다는 점을 지적했고 세계금융도 정의롭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처럼 기후 문제도 정의롭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여태껏 지구를 오염시킨 국가들이 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주장된 것을 정리하면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자, 새로운 게임의 규칙인 다자주의를 지지한다, 더 공정한 미래를 위해 노력한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장들이 단지 희망사항으로 남을지 아니면 새로운 질서의 흐름을 가속화시킬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G77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7월 22일 니제르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 세력은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이 축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니제르 국내에서 쿠데타에 반대하는 세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반면 외교적으로는 서방 국가와 긴장 관계 속에 있습니다. 외교 문제를 정리하자면 니제르에는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니제르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해안국가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인 사헬 지역의 중앙에 있습니다. 즉 북아프리카 해안 국가들을 감시하고 주변 사헬 지역의 국가를 감시하고
아래에 있는 중앙아프리카 국가를 감시하는 데 아주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니제르에서 생산되는 자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라늄입니다. 프랑스가 가장 많이 우라늄을 수입하는 국가가 니제르입니다. 니제르는 자국 화폐가 없습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프랑스에서 관리하는 CFA 프랑을 사용합니다. 통화 관리를 자국이 할 수 없는 것이죠. 니제르 서쪽 지역에서 알카에다가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속적인 전투가 벌어지곤 했습니다. 쿠데타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쿠데타로 축출된 모하메드 바줌은 친서방적인 행보를 보였는데 니제르의 경제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국민들은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쿠데타가 발생했는데 쿠데타군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시위가 시작됐고 국민들이 평소에 느끼던 생각이 시위에서 드러났습니다. 프랑스 국기는 불태워졌고 러시아 깃발이 휘날렸습니다. 서아프리카 국가경제 공동체인 에코와스는 친서방 경제협의체인데 대통령을 복귀시키지 않으면 무력 침공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니제르 쿠데타를 지지하는 말리와 부르키나파소가 니제르와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결국 무력 침공은 현재 소강 상태입니다. 에코와스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나라는 나이지리아입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국민들의 정서는 대통령의 선언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군사력이 강한 국가 중 하나인데 군부에서 니제르에 대한 무력 개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니제르를 침공하다가 잘못하면 자국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나 정권이 바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에코와스 국가들도 강하게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방의 이익을 위해 같은 아프리카인을 공격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무력 개입에 대한 얘기가 더 이상 진척되고 있지 않습니다. 니제르 신정부는 외국 군대에게 니제르를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프랑스 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일단 논의하자는 태도를 취했지만 프랑스는 떠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니제르는 프랑스에게 대사들도 떠나라고 명령했지만 프랑스는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제르 시민들은 매일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니제르를 떠나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고 니제르 정부도 물과 전기를 끊으며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계속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이 상황을 가리켜 니제르가 대사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주장은 너무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이 손님에게 이제 우리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떠나기로 결정할 때까지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마음대로 가지 못하도록 문을 막았습니다. 그게 인질인가요? 아니면 손님의 진상짓인가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최근에는 프랑스 대외국민 담당관이 니제르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확대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서 니제르는 말리, 부르키나파소와 안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부르키나파소도 프랑스 대사에게 부르키나파소를 떠나라고 명령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가장 큰 변화가 아프리카에서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의 많은 지역은 서방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각자 경제적인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정치 문화적으로 서방과는 대척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남미도 자국 위주의 정책을 펴는 정치 세력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친서방 쿠데타를 일으킬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유일한 대륙이 아프리카입니다. 여기가 메인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원유를 감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가는 당연히 올랐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움직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 국가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국가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아랍 국가의 큰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방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 나이가 많은 국왕들이 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제 그 왕권이 젊은 왕족 세대로 넘어왔고 그 왕권을 소위 MBS로 불리는 무하마드 빈 살만이 쥐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돈독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 안정적으로 원유를 공급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을 책임졌습니다. 두 국가의 더 긴밀한 관계는 미국 화폐인 달러의 신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1달러라는 화폐는 1달러 상당의 금을 바꿔준다는 지불증서와 같았습니다. 금본위 제도라고 하죠. 그러나 미국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하는 바람에 달러를 수없이 찍어내야 했고 금으로 보증하기에는 너무 많은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금본위 제도를 포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달러는 실제 가치가 없는 족인 조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의 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약속을 한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을 책임질 테니 원유 거래를 달러로만 하라는 것이었죠. 즉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가 달러로만 살 수 있는 자원이었기 때문에 달러는 무시 못하는 화폐가 된 것입니다. 이 협정이 금을 포기한 달러의 신용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미국에 있는 원유들은 채굴해봤자 돈이 안 될 정도로 채굴비가 많이 들었는데 싼값의 셰일 오일을 뽑아내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미국이 더 이상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를 수입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고객이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예멘에서 활동하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을 드론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미국의 방어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후티 반군 문제에 대한 미국의 미온적인 입장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던 기자 자말 카슈크지가 죽게 됩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언론인이자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그가 트르키의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으로 들어간 뒤 사라졌고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난합니다. 특히 현재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빈 살만을 원색적으로 욕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빈 살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동 지역 원유 수출을 관장하기 위해 많은 중동 지역 국가들이 소속해 있는 협의체가 오펙입니다. 이 오펙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의해 주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 외의 산유국들이 오펙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협의체가 오펙 플러스입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속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거리를 두며 미국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달러로만 거래하던 원유 거래에서 다른 나라 화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위안화로 사우디아라비아 원유를 사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변화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는 달러의 신용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초고속 인터넷 사업을 중국 기업인 화웨이에게 맡기면서 중국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유 감산 얘기로 돌아오면 이번 원유 감산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협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원유 감산으로 원유 가격이 상승했고 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바로 미국입니다. 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라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소비하는 미국으로서는 원유 가격의 상승은 바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미국이 최근 물가가 안정되었는데 이번 감산 결정으로 또다시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휘발유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2배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1리터당 2,400원 정도라고 하네요. 세계 최고의 산유국인 미국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보다 휘발유 값이 비싼 상황입니다.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교와 안보 문제는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하고 경제 부분은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국가의 자산을 몰수하고 상황에 따라 자국 군대를 빠르게 철수하고 경제적 제재와 군사적 위협을 일삼는 미국에 끝까지 의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